1965년 당시 17살이었던 베티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베티는 어느 날 대학교 풋볼 경기를 보러 갔다가 21살의 데니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데는 당시 의대를 다니던 학생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베티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항상 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죠. 베티는 신혼여행에서 첫째 딸을 임신하게 되는데요. 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일만 남았지만 앞으로 평생을 의사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죠. 데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해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동안 베티가 화장품이나 주방용품을 파는 등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아서 딸 둘, 아들 둘을 낳았죠. 비록 혼자서 생활비를 벌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하는 것이 힘들기는 해도 베티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에 빛을 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데는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죠.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에 취직해서 일을 했고 데는 곧바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데는 5년 동안 경력을 쌓은 후에 1978년에 회사에서 독립해서 자신만의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요. 데의 1년 수입은 그 당시에 100만 달러, 한화 약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되었고 온 가족은 샌디에이고로 이사했죠. 그들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티와 데는 대저택에서 살고 보트를 소유하고 자녀들을 유명한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상류층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베티는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에 전념했고 그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982년 댄이 37살, 베티는 35살이 되었을 때 댄은 비서를 고용하게 되는데요. 21살의 승무원 출신 린다를 고용했죠. 베티는 남편이 매일 너무 바쁘게 일했기 때문에 새로 직원을 구하면 앞으로 자신과 더욱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죠. 댄이 린다와 분명히 불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죠. 린다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법 쪽의 지식도 없는 데다가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자를 고용한 것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댄은 친구들과 린다가 예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주변 사람들은 린다가 베티의 젊은 시절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티는 더욱 신경이 쓰였죠.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베티가 댄의 불륜을 의심할 때마다 댄은 극구 부인했죠. 그런데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댄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베티는 남편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편의 생일만큼은 함께 있고 싶어서 생일상을 준비해서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갔는데요. 케이크와 와인잔 2잔, 생일 파티로 꾸며져 있는 사무실 내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데스크 직원은 베티에게 댄과 린다가 함께 나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베티는 사무실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댄은 그날 외박을 했고 사무실에도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녀는 배신감에 휩싸여서 집에 오자마자 댄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뒷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댄은 베티에게 린다는 그저 비서일 뿐이라면서 사무실에서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티가 자신의 옷을 태운 것과 불륜을 의심하는 것을 보고 정신병이 있다고 몰아갔죠. 심지어 댄은 베티에게 늙고 살찌고 못생겼다는 발언도 했고 베티 역시 소리를 지르고 싸우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심하게 악화되어 갔죠. 당시 베티와 댄이 함께 살던 대저택은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라서 두 사람은 임시 거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댄은 짐을 싸서 원래 살던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고 베티는 아이들과 함께 임시 거처에서 머물면서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되었죠.
베티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댄의 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댄은 그냥 베이비시터를 구했고 그날부터 절대로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베티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댄에게 음성 메시지를 잔뜩 보내거나 원래 살던 대저택에 찾아가서 거울을 부수고 침대에 크림파이를 바르는 등의 행동을 했죠. 그러자 댄은 그 음성 메시지들을 증거로 베티에게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합니다. 원래 베티와 살던 대저택에 린다를 데려와서 살면서 자신이 그동안 바람피웠다는 사실도 인정했죠. 댄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재정적 조치까지 취해놓았고 남편이 모든 자산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베티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가정주부였던 베티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면서 변호사협회 회장인 남편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의 외도와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서류들은 접수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전부 사라졌죠. 법조계에 인맥이 많은 남편의 짓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없었습니다. 또한 베티는 이혼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었죠. 그 이후 댄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대저택까지 팔아버렸는데요. 베티는 공동명의였고 유일한 자산이었던 집을 댄이 허락 없이 팔아버리자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대저택 집 문을 차로 들이받아 버렸죠. 당시 집 안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베티는 정신병원에 3일간 감금되었고 댄은 자녀들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4년이 넘는 이혼 소송을 하는 동안 베티는 과격한 행동으로 대처하는 일이 잦다 보니 유치장에 3번이나 감금되기까지 했죠. 결국 4년 후인 1989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 측은 댄이 베티에게 위자료로 매달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었죠. 하지만 베티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 수입은 대략 1억 5천만 원이 넘고 남편이 이런 수입을 일구게 되기까지 자신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베티는 댄과 린다가 새로 이사간 집에 전화해서 욕설을 남기거나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댄은 그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서 법원에 제출했고 이 때문에 베티가 위자료를 받기보다 오히려 벌금을 몇백만 원 내야 하는 달이 생기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 4개월 후에는 댄은 린다와 결혼식을 올렸고 4자녀들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베티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었고 점점 더 정신적으로 극단의 상태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식 후에 린다는 베티에게 다이어트 광고지와 화장품 광고지를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베티는 이것이 자신에 대한 조롱이라고 느껴져서 더욱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베티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자녀들에게 너희 아빠를 죽이겠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댄은 베티에게 자신의 집에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법률 문서도 보냈죠. 그리고 베티가 그 문서를 받은 다음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댄과 린다가 결혼한 지 6개월 차인 그해 11월, 베티는 차를 몰고 댄과 린다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첫째 딸을 만났을 때 몰래 훔쳐둔 열쇠를 이용해서 집문을 열고 들어갔죠. 2층으로 올라가서 부부의 침실에 조용히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댄과 린다를 향해서 총을 5발 난사했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린다는 머리와 가슴에 총 2발을 맞아 즉사했고 44살이었던 댄은 가슴에 총을 맞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죠. 댄은 자신의 침대 옆에 있던 전화를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베티는 전화선을 뜯어버렸고 댄 역시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날 오후 베티는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몇 년간의 소송으로 지쳤고 법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죠. 원래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린다와 댄이 자신을 보고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이성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로스쿨에 다니는 동안 아이들을 키우며 가족을 부양하고 헌신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베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여러 번 했고 살인까지 저지른 베티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죠. 그리고 1990년에 벌어진 첫 번째 재판에서는 베티가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배심원단들이 합의 포기를 선언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을 때 자녀들은 아빠를 옹호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지만 엄마가 과격하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고 엄마가 아빠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도 들었다고 진술했죠. 또한 베티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기에는 그녀는 미리 총을 사고 사격장에서 연습을 했던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베티는 2건의 2급 살인 혐의로 최소 32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베티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도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베티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0년과 2017년에 가석방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 모습에 가석방은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베티와 댄에게는 딸 둘과 아들 둘,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2명은 어머니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2명은 찬성하는 입장이죠. 첫째 딸인 킴은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21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 벌어진 모든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도 제일 많이 했죠. 킴은 엄마를 이해하지만 엄마는 어느 시점부터 증오심과 복수에만 집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티가 때로는 훌륭한 어머니이긴 했지만 가끔은 끔찍한 어머니였다고 말했죠. 그래서 2010년에 가석방 심리 당시에 엄마가 감옥에 더 머물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현재도 베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셋째인 다니엘 역시 엄마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죠. 둘째인 리는 엄마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고 엄마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2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죠. 막내인 레트 역시 엄마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레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아빠에게 엄마랑 살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고 혼자서 이혼 과정을 견디는 것이 엄마를 더욱 미쳐가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댄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베티에게 자식을 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해주지 않았죠. 레트는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대화한다면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베티의 가석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끼리도 사건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그녀가 가석방 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샌디에이고 최악의 이혼 케이스로 불렸으며 워낙 유명해서 각종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사건 발생 후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베티는 현재 77살이며 85살이 되는 2032년에 가석방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